네, 지난해 국내 건설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받은 누적 수주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요, 국내 부동산 관련 기업의 해외 건설 시장 주도권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자, 앞으로 해외 건설 산업을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민욱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해외 건설 부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또 우리 정부의 해외 건설 지원인데 그 전에 국내 건설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수년간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작년이요. 이 건설업 매출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은 최악의 해였다. 근데 올해도 그리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국내 건설 경기, 이 건설업이 이렇게 좀 힘든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고성장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설업이라는 게 이제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이 됐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강남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건설업이 가장 이제 부흥할 시기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서울에 그렇게 지을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땅이 없네요. 예, 네. 땅도 많지 않고, 근데 지방은 땅이 많지만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지방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인프라 시설, 항만, 그리고 뭐 철도 같은 경우도 이미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인건비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또 인건비의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해서 건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그나마 가장 건설업체에서 이득이 남는 것이 서울에 이제 주택을 만드는 것인데,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주택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정책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국내 건설 기업들 다 힘들고 막 망해야 되나 하겠지만요. 주가를 보셔도 그렇고 실적을 보셔도 그렇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해외로 눈을 돌린 겁니다. 작년 우리 기업들의 해외 누적 수주익, 건설 수주익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정반대의 모습이네요. 해외 건설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었네요. 알게 모르게요. 예, 그 누적으로 보면 솔직히 굉장히 건설이 효자 산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1965년에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태국 고속도로 그 해외 산업의 수주를 따냈죠. 네. 이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그 누적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그 1960년대는 정말 경험도 없고 또한 정보도 없던 시절에 그 도전 정신 하나만으로서 그 정주영 회장을 중심으로 이 수주를 이제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작은 경험으로서 이걸 설득한 게 거의 기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당시에 뭐냐면 이 일을 잊고 나서 이제 중동에 진출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것은 1965년 당시에 이렇게 기적적인 수주를 따냈는데 그 정부의 반응이 참 신기했습니다. 당시에 뭐냐면 이제 박정희 정부가 1963년도에 이제 집권을 했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인데 정부가 이제 상당히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하면 좋은 건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예. 그래서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제 공부를 못하는 이제 학생이 덜컥 명문대를 붙어버렸는데 네. 이런 생각입니다. 얘가 제대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할 수 있을까? 졸업이나 하겠나?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이제 중동붐 그리고 80년대는 이제 정유화학 그 원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프라. 예, 인프라 산업 이동을 플랜트. 하면서 예. 계속 이제 해외 건설은 이제 국내에는 어렵지만은 해외 쪽으로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작년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4년에 해외 건설 수주를 좀 보면 원청 단독이 215억 달러, 원청 합작이 107억 달러, 하청 단독이 48억 달러. 작년에 놓고 보면 거의 국내의 힘든 부분을 해외에서 복구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점점 대한민국의 이제 건설 산업이란 게 고부가가치 그리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진출하는 게 해외에서 많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건설이 그동안은 이제 전통적으로 아시아나 중동
그리고 뭐냐면 토목공사 그렇죠.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도로 깔고 이런 거였는데. 네, 도로 깔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서 보면 이제 수주 액수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4분의 1 가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수주액 기준으로 한 17% 정도가 이제 미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역대 수주 실적으로 보면 그 1위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수주를 한 거죠. 이게 저건 이제 역대입니다, 역대. 네, 역대입니다, 역대. 예. 이게 2009년인데 그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 수준이 무려 19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고 이 원자력 발전소는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있는 국가가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이제 무사히 해냈고 또한 그 중에는 뭐냐면 또 신도시 건설하는데 이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뭐 도로, 항만, 그 주택까지 해서 복합적인 이제 건설 기술이 들어가는데 2012년대 이라크 비스바야 신도시 건설에서도 이제 그 수주액이 이제 80억 달러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주를 따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의 이 모습이 기본적으로 이제 토목 쪽에서 이제는 뭐냐면 디지털, 복합, 그리고 뭐냐면 최첨단 원전 시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아파트 건설하러 간 게 아니라 폴란드 뭐 이런 쪽에 어떤 원전 수주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다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플랜트들도 다 건설로 잡히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플랜트라 그러면 뭐 정유 시설, 원전 시설, 전기 시설 그런 그렇죠. 거를 복합적으로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유럽 진출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계가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 해외 쪽에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도 또 국토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새 정부 해외 건설 정책 방향을 의결을 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K건설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자. 이런 노력의 첫 걸음을 내놨습니다. 교수님, 새 정부 해외 건설 정책 방향 핵심 내용 또 정책 방향도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예,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해보자.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 업체에서도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점점 쓰이고 있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 그리고 뭐냐 클라우드, 그 중앙 데이터 시스템 이런 것이 다 디지털 기술이라서 이런 걸 바탕으로 기존의 시공 기술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대규모 고부가가치 건설업의 수주를 하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쪽입니다. 네. 이제 건설업이라는 게 너무나 그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업체 한두 개가 그 초기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금융을 지원을 해주자. 그 될 만한 기업의 금융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가 이제 금융 쪽이 금융 역량 강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건설은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 그리고 교육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간단한 예로서 이제 특성화고 같은 거, 그러니까 건설 분야에 특화된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이 인재들은 이제 건설업에 바로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교육뿐만 아니라 건설업에서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처음 자체가 디지털 기술이라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융, 또 세 번째는 약간 생태계 조성으로 해서 인재 개발까지도 가는 그런 세 축인데 하나씩 그 카테고리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술, 이제 AI까지도 곧 경합이 되겠죠. 이것을 해외 건설 모델로 육성한다라는 내용들.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전도 잘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산업이죠. 기계나 하드웨어는 이제 딱딱하고 뭔가 단단하고 큰 거. 그 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디지털적인 게 결합되는 것이 모든 산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죠. 과거에는 완전히 기계 산업이라 봤는데 지금은 전자 산업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로봇까지. 예, 로봇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변화인데 이것이 건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입장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하드웨어로 생각하는 거는 시공이죠. 실제 네. 짓는 거. 이것이 물론 주력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건설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디지털 기술, 그리고 뭐 디지털을 이용한 설계, 그리고 뭐한 데이터 인프라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건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3년 이제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랑 계약을 한 건데 예. 이 계약은 뭐냐면 시공이 전문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디지털 전환 산업의 일환입니다. 네. 약 5년간 수행을 하고 약 1억 달러 규모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도시 자체를 이제 고해상도 3D 도시 모델을 만들고 도시 인프라 데이터를 이제 중앙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자연재해 시뮬레이션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전통적인 건설 그 해외 수준은 아니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은 기존 중에 전통적인 시주 그 기술과 이런 디지털 기술을 합쳐서 이걸 패키지 형태로서 네. 수출을 하는 것을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 신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의 두 번째가 금융 쪽이었었는데요. 기업 매칭 펀드가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매칭이라고 하니까 기업과 정부 이 둘의 매칭인가요? 우리 정부도 펀드의 일정 부분 좀 참여를 한다는 뜻인가요?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투자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예,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하자는 것인데 이제 건설 사업의 경우는 이제 초기 비용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예. 건설사들이 자기가 부담을 다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같이 해서 이제 투자를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생각이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라고 상당히 이름이 긴데 이름이 긴 만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줄여서 이제 KIND, 뭐 카인드 공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이걸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 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업 투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국가도 이제 같이 투자를 하자는 것인데 이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첫 번째 한국이라는 것은 한국이 만든 공기업이고 해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만 이제 지원을 하겠다. 해외 산업 위주로 이제 공사가 돌아가는 것이고 인프라 산업인가 그다음에 인프라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전통적인 이제 건설 사업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원 공사인데 이 공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뭐냐면 이 투자 같은 액수의 이제 50%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네. 중소 중견기업은 이제 60%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부의 이제 방침은 뭐냐면 이 기존에 있던 이 공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것에 자본금을 확충하고 투자금을 늘려서 건설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이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요. 우리가 기술력은 있지만 이제 해외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하는 최초 기획부터 마감까지 하는 글로벌 디벨로퍼 요 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수님. 이제 이 글로벌 디벨로퍼가 엄밀히 말하면 뭐 해외 프로젝트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과 좀 연을 맺어야 우리 기업도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인연을 좀 맺나요? 정부가 좀 마련해 주나요? 예,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금융 지원 같은 걸 많이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용도도 높아지고 또한 인식도 좋아질 것 같아서 같이 할 수 있을 그러겠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디벨로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건설이라 그러면 이제 수주를 하고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건설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는 것인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자체에서 이제 이 건물은 이 시공사가 하고 저 건물은 이 저 시공사가 시행사가 하고 뭐 그랬죠. 예, 예. 시행사가 하다 보면 결국 도시가 엉망으로 설계가 됩니다. 교통도 체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그리고 주택 배치, 공장 배치 그리고 이제
회사 시설, 산업 시설 배치까지 모든 것을 아울리는 이 기획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많은 정부도 이 기획사를 통해서 도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글로벌 디벨로퍼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호주의 머커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인베스트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어떻게 우리 기업이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쪽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건설의 새로운 정책, 우리 새 정부의 신규 이 해외 정책 지원책을 보면 세 번째가 산업 생태계거든요. 산업 생태계 완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재 양성이죠. 뭐 규제 완화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진짜 우리 교수님도 인재인데 인재 개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보면 건설업인가요? 아니면 해외 건설만의 또 인재일까요? 국내 건설 전반적으로 건설에 관련한 인재겠죠? 예, 건설에 관련된 인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정부가 말하는 게 특성화고인데요. 네. 이것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비를 아낄 수가 있고 또 기업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교육비도 아끼고 그렇죠. 이제 사회에 빨리 진출하는데 물론 비판적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 운영 자체가 정부의 세금이랑 기업이 합작을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세금이 아닌가 이런 비판적 목소리도 많은데 네. 이제 어떤 취업면이나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의 이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생을 고용을 하고서 이제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에너지 마스터고가 있고 네. 마이스터고죠. 삼청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이런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등학교를 이제 더욱더 넓혀서 이 안에 이제 해외 부분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특성화대라는 것인데 이건 대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만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 것인데 이제 대학 내에서 융합 전공. 그러니까 본 전공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데 다른 전공 온 학생들이 새로운 전공, 그러니까 해외 건설 같은 그거에 관련된 전공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을 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건설, 해외 건설 사업이 이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교육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새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 방향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게 이제 방향을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려면 입법,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이게 어떤 법이라든가 입법이 좀 돼야지 이게 좀 더 실행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법이라고 하면 1975년도에 해외 건설 촉진법이란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중동 붐이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서 예. 지금과는 거리가 너무 멀습니다. 잘 안 맞네요. 네. 예. 과거에는 그냥 수주 시공이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은 건설이라는 것이 규모도 커지고 계획 단계부터가 워낙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해외 건설에 대한 정의가 넓어진다.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결국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까지 건설로서 건설법에 적용이 되는 이렇게 법이 바뀔 것 같고 원전 설계도 건설이죠, 이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설계도 건설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공사를 따오면 도와준다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뭐냐면 그 계획 단계부터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법적인 그런 방법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 건설 촉진법 75년에 제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과 또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강민욱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